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며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OBP가 오른 5.02%로 이틀 만에 다시 5% 선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전장 대비 6bp 오르며 이틀 만에 다시 4.5%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픈 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아이오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며 이는 오픈 AI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인 약 65억 달러입니다. 오픈 AI는 사내에 AI 기반 기기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장중 한때 30분 만에 2천 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 9,4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 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비트코인은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감세 법안 우려뿐만 아니라 국채 수요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서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결국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중 한때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1.61%, 다우존스 지수도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57%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1.8% 하락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역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1.1% 하락세 보였습니다.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서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고요. 여기에 시장의 시선은 공화당 주도의 세금 감면 예산안 협상으로 쏠렸습니다. 이 예산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은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글과 함께 넷플릭스만 0.22% 소폭 올라주면서 초록불 켜냈고요. 나머지는 하락불이 짙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2% 가까이, 팔란티어는 4%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는 1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나쁘지는 않았지만 매출 총이익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7%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일즈포스와 IBM 나란히 2%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브로드컴은 0.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AMD는 일론 머스크가 칩을 계속 구매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주가는 결국 1% 넘게 밀리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인텔의 경우에도 오늘 2.7% 하락을 했고요. 또 어젯장 안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었던 보잉 역시나 오늘 하락장을 버텨내지 못한 채 2.15%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 쪽은 버크셔 해서웨이만 약보합권에서 좀 버텨낸 모습이었습니다. 0.34% 빠진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1%에서 많게는 3%까지 낙폭이 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나란히 3% 넘게 밀리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트레이드 섹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타격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 나란히 1%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또 관세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던 홈디포도 오늘은 1.6%가량 밀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은 기대에 못 미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안에서 주가가 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술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3% 가까운 깊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브비와 에보트 그리고 머크까지 나란히 1%가 넘게 밀리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신 관련주들도 오늘장 안에서 부진했습니다. 미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으로 제한을 하고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는 젊은 층 백신 승인은 어렵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가 제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길리어드와 그리고 화이자는 나란히 1%에서 2%가량 내림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린 구글만 상승 모멘텀을 받아 하루 종일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오늘 2% 넘게 밀리면서 20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을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시스템의 소형 모델을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앱에 AI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WWDC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WWDC에서는 iOS 7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인터페이스가 확 바뀔 예정이라 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애플의 팀 쿡 CEO가 최근 백악관에서 만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애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2% 가까이 밀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에서 황 CEO는 AI 산업에서 미국이 선두를 지키려면 기술을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수출 제한 때문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5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중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이런 규제가 결국 미국 산업에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우디 등과의 공급 계약을 늘리는 한편 중국 내 연구개발 거점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2%가량 밀렸고요. 아마존닷컴도 1.45%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지금까지 관세로 인해 소비가 줄거나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품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 아마존은 관세 인상에 대비해 가격에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계획을 접은 바 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오늘 2.79% 강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 I.O. 2025를 통해 AI 중심의 혁신 전략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를 입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듯 질문하면 AI가 분석해서 답을 해주는 AI 모드 검색 기능을 선보였고요. AI 음성챗 제미나이 라이브는 이제 iOS에서도 무료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영상 생성 모델 비오3와 AI 영화 제작 툴 플로우까지 공개를 하면서 오픈 AI와의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함께 스마트 안경 시장에도 다시 뛰어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순다 피차이 CEO는 AI를 모든 구글 서비스에 녹여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안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25%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2.6%가량 크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설립한 AI 기업 xAI를 테슬라에 합병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머스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xAI는 현재 소셜미디어 X에 AI 챗봇 그록을 통합했고 미국 멤피스에 GPU 20만 개를 배치한 대형 데이터 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GPU 100만 개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지만
전력 부족이 AI 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AMD에서 AI 칩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달러 스팟 지수는 0.4%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의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여기에 CNN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엔화와 스윙스 프랑은 강세를 보인 반면 달러는 주요 10개국 통화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달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편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달러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전망 속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5.07%까지 오르며 지난해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을 금리로 4.58%로 올라섰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메가빌로 불리는 이 법안은 최소 3조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금리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 각종 차입 비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중론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는데요. 일단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이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우려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물 국제금리도 5% 넘게 또 올라가면서 좀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일회성 시장의 또 조정의 빌미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이 그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 이미 이게 1년 반 전부터 예고가 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선반영됐던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시장의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어제 전일적 미국 증시 흐름들은 시초에 뭐 혼조세 양상에서 증시 출발을 했지만 나스닥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장 후반에 오히려 이 감세안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전을 좀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 정책 이 부분이 공화당을 좀 주축을 해서 이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무디스가 이 신용등급을 좀 강등했던 배경들 미국에 대한 부채, 연방 정부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재차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감세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영향들과 좀 더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재정 적자 부담에 관련된 요인들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은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조정에 빌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10년물 국채가 4.5%대를 좀 돌파했고요. 30년물 이 국채 금리가 5%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했는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좀 강등한 그 시점에 5%대를 좀 돌파했고 다시 좀 하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5%대를 좀 재돌파했다는 점에서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감세안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3조 달러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적자의 어떤 폭들이 개선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부담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이미 감세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갑자기 좀 나왔던 어떤 돌발 이슈다라고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감세 정책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내 투자 기조를 확대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물가에 대한 부담을 지속해서 좀 낮추겠다라는 어떤 전략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 적자의 어떤 이 부담 우려감들 이 부분은 현실화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어떤 영향들보다 이전부터 강조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상은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변화 요인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정도의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사실 이 감세 정책에 관련된 영향들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에 관련된 어떤 이 변동성이 시장의 영향으로 좀 또는 시장의 부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감세 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본회의가 이제 곧 상정이 또 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감세 법안보다는 조금 더 금리 쪽에 좀 더 시점을 맞춰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기조와 좀 맞물렸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 관세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재정 부담에 관련된 요인들로 재차 국채금리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프리미엄에 관련된 요구가 더 커진 것이죠. 재정 적자에 관련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장기물 채권에 관련된 이자율이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반영해서 오히려 이 채권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어떤 상방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의 요구가 현재 구간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좀 보면 이게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재차 급등할 수 있는 영향들보다는 어느 정도에 관한 리스크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국채금리에 좀 영향을 미친 정도 이렇게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향이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무디스가 이미 신용등급을 좀 강등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일회성 조정으로 좀 끝났던 부분이죠. 이게 추가적인 어떤 감시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이 미국 경제의 어떤 이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간밤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더 다시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더 깊어지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더 늦어질까요? 지금 한 해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좀 메시지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네. 일단 내용을 보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의 변화가 좀 예측되고 있고 이 부분은 무디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영향들을 연준 위원들은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대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기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나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은 단순한 강등의 의미를 좀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스틱 연은 총재가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경기 침체를 좀 고려했을 때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좀 언급했어요. 네. 일단 연준의 공통된 점도표는 올해 2회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제안을 좀 봤을 때는 한 3회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제시했던 거는 굉장히 큰 온도차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대한 어떤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3에서 6개월간의 이 시장 영향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도 정책의 불확실성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 등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좀 강조를 좀 했었는데 여기도 해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좀 양호한 상태다. 다만 긴축적인 연준 통화 정책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의 어떤 기대 요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연준 위원이 좀 강조했다는 점은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통된 어떤 부분들은 이 관세 리스크를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일부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관세 정책이 7월 유예 기간 안에 대다수 협상 기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해서는 뭐 금리 정책, 관세 정책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패드워치가 좀 제시했던 부분들도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91.4%로 좀 제시했어요. 근데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수치가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66.9%가 좀 됐고요.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29.7%, 7월보다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은 패드워치의 기조가 6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쇠퇴됐고 7월 역시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조금 더 쇠퇴되면서 매파적인 어떤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기대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하반기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런 전망들이라면 점도표대로 2회가 아니라 1회 정도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 가장 첫 번째는 관세 정책들이 얼마만큼 완화되고 이 부분에 관련된 물가 지표가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세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지금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재정 적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0.1% 인하라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양회에서 좀 언급했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0.1% 내렸다고 이게 정말
막대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있지만 0.1%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중국의 내수 시장을 좀 감안했을 때 0.1%라는 사실상 기준금리의 어떤 인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일반 가계대출에 좀 기준이 되고 있는 LPR 1년 만기 대출이 지금 3%까지 좀 내려갔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불리는 5년물 LPR이 3.5%로 하락하게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완화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고, 이 부분이 내수 소비 증가라든지 투자 기조의 어떤 확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원래 사실상 작년 한 12월 아니면 올해 한 1월과 2월 정도의 LPR 인하 정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동결이 좀 되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사실상 좀 결정했다는 점들은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미 지난 15일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는데, 여기 더해서는 한 1조 위안, 하나로 한 193조 원에 대한 장기 유동성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좀 예치해야 되는 이 현금 비율을 좀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다는 것은 일반 은행들이 가계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의무 예치 비율들이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출의 어떤 이 공급 관점에서는 유동성 공급의 어떤 이 기인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수 경기라든가 상당한 어떤 투자 촉진 또는 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내수 진작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도 언급되고 있는데, LPR 인하를 연내 한 0.4%까지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0.1%에 대한 LPR 인하가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0.4%라는 총 0.4%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본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상당한 좀 진작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경기 쪽으로는 회복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확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요즘 테슬라가 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대를 시범 운행하고 점차 수천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 건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반적인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악화된 흐름들은 좀 다소 아쉽지만, 이 부분은 모델 Y 신차의 어떤 출시 지연, 양산 부분들이 1분기에 상당한 판매량의 어떤 영향 관점에서 감소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로보택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다음 달 현실화가 좀 되는 거죠.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좀 출시한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앵커님께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10대가 좀 시범 운행이 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FSD 프로그램보다 좀 더 고도화된 언슈퍼바이즈를 좀 탑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자율주행 체계 서비스입니다. 근데 시범 운영 일부 운행 구역을 좀 제한하는, 여기서 뭐 특정 지역을 좀 이탈하지 않고 해당되는 어떤 지역 안에서만 좀 한정하는 지오 펜싱을 좀 적용한다라고 좀 전해졌기 때문에, 안전성도를 일단은 좀 고려를 하는 테스트 기간 정도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탑재되는 부분들이 고가의 뭐 라이더라든가 레이더를 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센서, 그리고 AI 소프트와 좀 연결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완성형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불리는 3대 기술이 뭐 카메라 모듈 센싱, 레이더, 라이더 기술이죠. 근데 레이더, 라이더가 빠진 차량의 어떤 서비스 운영 부분들은 원가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과 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관제 제어를 좀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1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운전석에 사람 탑승을 안 합니다. 네. 사람이 전혀 좀 탑승을 하지 않는 완전 좌율주행 체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테슬라 관계자가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는 수준으로 좀 서비스가 좀 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안전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명확하게 좀 해소해 준다면 하반기에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또는 로보택시의 점진적인 어떤 물량이 확대되면서 주요 대도시를 좀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는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재원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로보택시의 적용 차종은 모델 Y를 좀 표준으로 좀 강조를 좀 했는데, 다양한 차종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운영이 좀 된다면 테슬라가 장기적인 양산 체제 구축 안에서 로보택시의 서비스를 상용하는 굉장히 외형 가치의 어떤 성장 관점에서는 좀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로보택시 정말 운전자 없이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니만큼 앞으로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또 출발점,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테슬라 쪽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만에서는 컴퓨텍스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젠슨학 CEO가 기조 연설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이 중국에 대해 이 H20의 수출 규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또 타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하고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건데, 이쪽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젠슨항 CEO가 최초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 규제가 좀 결정됐을 때 뭐 아쉽다, 이 부분에 관련된 뭐 AI 투자 부분들에 네. 대한 제한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는데, 이번에 대만에서 좀 개최된 뭐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메시지 보면 굉장히 큰 온도차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유감을 표명했다. 좀 다소 강도가 높은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가 과연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의아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향 저사양 AI 칩 H20에 관련된 수출 통제가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일단 수십억 달러의 재고를 전액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됐고, 이 부분이 최근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시를 좀 했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한 55억 달러 정도, 하나 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이번 1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라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재무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음 주에 발표될 이 1분기 실적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미디어 행사에서 발표했던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H20의 수출 규제 관련된 어떤 이 손실 규모를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젠슨항 CEO의 입에서 더 큰 규모에 대한 손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영향도를 얼마큼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영향도가 좀 우려되지 않나. 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중국향 어떤 리스크, 단기적인 어떤 재고 손실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제외한다면 1분기에는 대체적인 어떤 매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EPS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손실 반영에 관련된 영향도가 좀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보다 좀 하회할 수 있는 실적 미스가 좀 예상은 좀 되고 있지만, 상당한 우려감들이 저는 뭐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 영향도는 좀 미미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뭐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대해서 H20보다 더 낮은 사양을 우회 경로로 해서 중국에 좀 수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젠슨항 CEO가 부인을 했어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성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H20보다 더 낮은 사양의 중국향 어떤 공급은 이 부분은 거의 뭐 풍문에서 좀 끝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중장기 기대 요인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구체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를 좀 대상으로 해서 이 수출 규제 요건들이 좀 완화가 됐고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고사양 AI 칩에 관련된 공급 이슈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좀 수반하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감소는 아쉽지만 중장기 성과를 봤을 때는 뭐 중동향 매출 부분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 성과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국 수출 통제 규제로 인해서 실적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중동 순방에서 있었던 이런 기대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20, 30대 유권자들의 높은 투자 비중과 관심이 정치권의 시선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가상자산 ETF, STO까지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경쟁 중입니다. 오늘은 이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교해보고 왜 STO가 주목받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류 유권자층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상황은 더욱 빠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ETF와 STO를 법제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도입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STO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TO는 한국어로 토큰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한 채, 미술품, 심지어 음악 저작권까지 그 자산을 잘게 쪼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여러 투자자가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과는 달리 금융 법제화 대상입니다. 그럼 왜 STO가 지금 주목을 받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빠르며 저비용 구조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새 시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결국 STO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금융혁신과 국부 유출 방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달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인 디지털 자산청을 신설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허용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STO의 제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한국을 디지털 금융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규제 해소와 시장 육성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 기관과 금융사에서도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죠. 또 현물 ETF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암호화폐 비서관을 신설하며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거래소 1은행 폐지,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있고요. STO와 현물 ETF 허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과거 테라 루나 사태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무턱대고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실물을 보유하기보다는 ETF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핵심적인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담 조직 신설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턱대고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두 입장의 중간쯤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되 우선은 규제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그 위에서 시장 육성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인데요. 다만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시장을 더 키우자는 쪽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허용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직접 투자에 긍정적인 반면 이준석 후보는 ETF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시장 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안정성과 속도, 규제 방향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고요. STO는 그 중심에 있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 제도화 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강도, 투자자 접근성, 기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대선을 통해 가상자산 정책의 변화와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시면 1.69%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를 상회하면서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10만 8천 달러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18% 오르면서 2,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XRP의 경우에는 1.15% 상승해주면서 2.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다소 혼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0.29% 하락했고요. 체인링크는 0.05%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도지코인과 에이다의 경우에는 0.25%와 0.76% 각각 강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장에서는 이제 수익코인만 0.72% 상승세 나타나면서 5,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발란체와 시바이누 나란히 0.6%가량 하락세, 스텔라룸에는 0.15%대 약세 보이면서 40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1조 8천억 원 규모의 스폿 ETF 자금 유입과 낮은 수준의 선물 청산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0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현재 10만 8천 달러 선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선물보다 스폿 시장, 즉 현물 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만 5월 중순 일주일 동안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됐고 강제 청산 규모도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1쉐어스가 제출한 현물 기반 XRP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당시에도 반복됐던 일반적인 절차로 현재는 정상적인 심사 연기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21쉐어스는 지난 3월 11일 ETF를 공식 신청했으며 SEC는 총 240일의 심사 기간 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기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비트와이즈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도 함께 보류된 흐름과 맞물리며 현재까지 SEC가 알트코인 ETF를 정식 승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승인된 바 있어 XRP ETF 역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데요. 시장에서는 XRP에 대한 규제 상품이 정식 출시되며 제도권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XRP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8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강세 패턴인 불플래그 패턴을 형성하며 3,6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400에서 2,7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1,900달러 사이에서 급등한 이후 나타난 조정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저항선은 3,000에서 3,100달러 구간이며 이를 돌파할 경우 상승 목표는 3,6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하단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거래량과 RSI가 함께 오를 경우 강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최근 가우시안 채널 중간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을 회복한 이후 최대 90%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어 주목되는데요. 다만 2,400달러 이하로 하락하거나 2,800달러를 넘지 못할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최근 7% 하락하며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강한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제이크 우자스틱은 도지코인이 하락 삼각형 패턴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빠르면 7일 이내 상단 돌파가 일어날 경우 최대 0.45달러까지 2배 가까운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0.22달러이며 우자스틱은 약 114% 상승 여력을 언급하며 매수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비트코인 센서스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근거로 도지코인이 단기적으로 0.42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요 기술 지표들은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향후 수일간의 거래량과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하며 도지코인의 새로운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